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의 탑박신입니다. 자, 1강입니다. 자, 1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2021년. 자, 바로 올해 여러분들 군무원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자, 군무원 시험을 자, 끝내보겠습니다. 요게 교재 제목이죠. 자, 기출로 끝입니다. 됐죠? 자, 정확히 여러분들 17강으로 강의를 제작을 할 거고요. 이 17강 안에 모든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자, 1번이 자, 우선 첫 번째 강은요. 언어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품사까지. 엄청나게 양이 방대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문법이라는 것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요. 야, 언어의 특성부터 품사까지는 한 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요, 주로 자,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뭔지를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들을 싹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 먼저 풀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실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도 있어. 근데 개념도 있습니다. 요 개념을요. 진짜 완벽하게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왜? 실제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 아시겠지만 기본 문법 문제가 12문제에서 13문제 출제됩니다.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요. 문법 문제만 양이 방대하죠. 그러니까 보통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딱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는요. 시험지를 딱 보면 놀랍니다. 문법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의 비문학은요. 8문제부터 한 10문제 정도까지가 문제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싹 다 오위. 예를 들어서 한자성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다 그다음.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군무원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번 싹 다 정리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몇 개를 가지고서 17개의 강의를 가지고서 하겠죠? 자, 그러면 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우선 1번은 뭐냐면요. 언어의 특성이죠. 이거 언어와 국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우선 이 언어의 특성을 이제 잠깐만 쭉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겁니다. 자, 저는요 실제 기본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어의 특성 크게 2개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는요 기호적 특성. 자,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실제로 혹시라도 선생님 저 이걸 처음 들었습니다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겠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정리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기호적 특성입니다. 자, 이 기호적 특성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자의성. 들어보셨습니까? 자, 1번이 자의성이고요. 내용과 형식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의성. 자, 두 번째는 사회성이죠. 언어라는 것은요. 사회적 약속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성. 세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역사성입니다. 알고 계신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창조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어에 자음과 음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40개야. 그 40개의 자음과 음을 가지고서 수많은 단어, 문장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일명 개방성이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추상성. 여섯 번째는요. 분절성.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바로보다 기호적 특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조적 특성이거든요. 2개. 첫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두 번째는요. 체계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특성입니다. 이런 문제라고요. 근데 실제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기억하시고요. 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요. 주로 사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주로 사례를 이야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 이런 거.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애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런 것들이 자의성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찍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잖아.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이 많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의성은요.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가 뭐라는 것을 일대다 또는 다대 일의 대응관계 가질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의성. 이렇게 알아두시면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하다는 얘기죠.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의 답 한번 볼까? 자 봅시다. 언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입니다. 뭐야 이거 쉽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언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합니다. 무슨 성? 역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언어의 특성이 보다 역사성입니다. 이 말.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솔직히 실제 이 언어와 국어에서 언어의 특성 문제는 어렵지 않아.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통시태라는 게 있죠. 실제 이 문제가 뭐냐면 통시태의 사례를 물었습니다. 물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최소한 본문에서 뭘 잡으셔야 되냐면 통시태가 뭔지가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통시태가 뭐냐. 자,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뭐라고 한다? 공시태. 그리고 통시태는 뭐다? 어떤 언어의 변화 상태를 통시태라고 한다고요. 쉽게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실제로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야. 첫 번째는요. 통시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 통시적 고찰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서 공시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랬을 때, 자 언어 연구를 통시적으로 합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요,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냐. 다시 한번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피는 것을 통시적인 고찰이라고 합니다. 공시는요. 자, 특정한 시기의 언어의 모습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을 공시적 고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 친구하고 밑에 있는 친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보다 얘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가 있다고요. 공시적 고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없다?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없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라고요. 특정한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 공시태. 어떤 언어의 변화 상태를 통시태. 괜찮죠? 요 정도 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몇 번? 2번이 답이죠. 역사성. 그러니까 나머지는 싹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특히 자의성이 언어의 특성에서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 됐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윗글의 밑줄 친 니은. 아까 말씀드렸죠? 통시태라고. 여기도 실제 솔직히 쉬웠습니다. 문제가. 왜냐하면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 변화, 변천, 변화.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다음 몇 번? 3번이죠. 3번. 신조가 등장했습니다. 박래 실현입니다. 이거는 특정한 어떤 시기에 언어의 상태를 자세히 분석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3번의 경우에는요. 얘는 통시태가 아니야. 뭐야? 공시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번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은 겁니다. 뭐 별건 아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즉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언어의 특성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어의 갈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교재 있는 것을 그냥 위에다 옮겨봤습니다. 국어의 갈래. 1번이 언어의 특성이었고 두 번째는 국어의 갈래고요. 솔직히 국어의 갈래와 관련된 문제는 잘 안 나와. 여기서는 근데 문제가 있긴 있으니까 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국어의 갈래 딱 두 개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 개통상 국어는요 알타 이 어죽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자, 개통상 알타 이 어죽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됐고, 자, 두 번째는 형태상입니다. 첨가어 또는 교차어 또는 부차어로 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형태상 뭐라고 하냐면 첨가어
교차고 또는 부차고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때 첨가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뭐 뒤에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것을 첨가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뭔 말이야? 예를 들어갑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사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밥이 맛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잘 보십시오. 이게 실질 형태수잖아. 뒤에 형식 형태수 을을 붙였죠. 얘는 이를 붙였죠. 됐습니까? 즉 실질 형태수 뒤에 형식 형태수를 붙여서 뭘 나타낸다? 문법적인 관계. 너는 이 문장에서 뭐라고 해라? 너는 목적어 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이 문장에서 뭐 해라? 주어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질 형태소 뒤에 어떠한 형식 형태소를 붙여느냐에 따라서 문법적 관계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첨가어 또는 교차어 또는 부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아무튼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요. 답 몇 번? 1번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됐죠? 몽골어, 만주, 퉁구스어, 튀르크어 이 말입니다. 됐죠? 몽땅 다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친구들. 됐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이 국어의 특징 이 문제는 진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어의 특징을 머릿속에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음문상의 특징, 두 번째는 어휘상의 특징,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됐죠? 자, 실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아마 제 교재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만든 기본서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겠죠. 거기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국어의 특징에서 첫 번째 음문상의 특징, 두 번째는 어휘상의 특징,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음문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자음과 몸의 특징, 단어, 얘는 문법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요. 여기에 있는 문법상의 특징을 쭉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암기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음문상의 특징 아닙니까? 음문? 음문이 뭔데? 다시 한번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한이. 쉽게 말하면 그냥 자음과 음. 그럼 결국 음문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슨 특징이다? 자음이라든가 몸과 관련된 특징을 말한다는 거. 그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휘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어휘는 단어 아닙니까? 단어. 그러니까 단어와 관련된 특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요. 높임말이 발달돼 있다든가. 됐죠? 음성상징어 같은 친구들이 발달돼 있다든가. 몽땅 되는 단어와 관련된 특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문법 말할 것도 없고요. 참고로 이 문법 속에 뭐가 있다? 어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순. 우리나라 문장은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소선어입니다. 이런 식. 그렇죠? 수식을 받는 말 앞에 수식하는 말이 옵니다. 수식어, 비수식어 이런 구조라고요. 그리고 또 몽땅 다 이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쪼갤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근데 실제 간단해. 자, 봐봐. 자, 접속사가 발달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 접속사라는 품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어. 접속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속 부사입니다. 부사. 접속사라는 단어는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접속어 또는 접속 부사입니다. 부사. 접속사는 영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접속사가 발달한 언어입니다. 삑 틀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나머지는 맞죠. 경어법이라는 것은 높임법. 우리나라는요 동방예의주관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높임법이 발달되는 언어 맞아. 아까 말씀드렸죠. 조사와 어미가 발달. 제가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첨가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첨가어. 주어나 목적어를 쉽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재정아 밥 먹어라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밥을 먹는 것이 누구?
재정이겠죠 뭐. 됐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주어나 목적어를 쉽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문장을 딱 던져줬을 때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충분히 이 주어가 생략돼도 어떤 주어인지 알아. 이 목적어를 생략해도 어떤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 그럴 때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라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3번 문제는 다 몇 번? 2번입니다. 답을 찍을 수가 있다고요. 뭐 별건 아니고요.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의문이네. 자, 실제 이 앞에까지 국어의 특징까지가 바로 언어와 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언어와 국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의 체계, 그중에서 의문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법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문법이죠. 됐죠? 실제 문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문법이라고요. 갑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자, 제가 수험생들이 항상 가르칠 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단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음은 보다 범위가 좀 더 큰 게 뭐라고요? 음절. 기억나시죠? 음절보다 범위가 좀 더 큰 게 뭐라고요? 형태소. 형태소보다 범위가 좀 더 큰 게 단어. 단어보다 범위가 좀 더 큰 게 어절. 또는 구절. 기억나시죠? 어절은 그냥 띄어쓰기 다니니까 구나 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문장입니다. 문장. 물론 문장 다음엔 달라, 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자, 우선은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실제 이 말뜻을 좀 알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구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말이 굉장히 힘들어. 왜? 우리가 보통 상황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문법에 잔뜩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 말뜻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문의 정의가 뭐였죠? 의문.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됐습니까? 의문의 정의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게 의문 아닙니까? 쉽게 그냥 자음과 모음 의문입니다. 자, 음절이라는 것은 뭐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입니다. 음절이고요. 자, 형태소는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흔히 그냥 의미의 최소 단위. 알아두십시오, 이거. 단어는 정의가 좀 길죠. 첫 번째, 자립할 수 있는 말. 두 번째, 이해 준하는 말. 세 번째는요, 자립 형태수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괜찮습니까? 자, 자립 형태수에 붙어 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요. 가능하죠. 다시 한번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이해 준하는 말이나 자립 형태수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해 준하는 말은 뭘 말한다? 이 의존명사 말합니다. 의존명사. 그리고 요거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사. 그럼 조사도 단어가 맞습니다. 됐죠? 분명히 조사도 단어가 맞다고요. 아무튼 그게 단어의 정의고요. 자, 구는요, 두어절 이상의 결합에 주어, 서술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저는요, 두어절 이상의 결합에 주어, 서술의 관계를 갖고 있어. 단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거. 됐죠? 자, 문장은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최소 형식. 됐습니까? 그렇게 우선 말뜻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이야, 기본.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뜻을 알아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말뜻을 알아야지 뭐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내용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들, 자, 실제 공부할 때 가장 좋은, 흔히 말하는 초시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공부법이 뭐냐면요,
가성비가 아주 높은 공부법이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겁니다.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 내용. 기본서. 그럼 다 강의를 들으실 테니까 그 기본서의 내용을요. 그 강의를요. 그냥 빠르게 여러 번 들으십시오. 한 3회독 정도까지. 그러니까 1회독, 2회독, 3회독 할 때 그냥 빠르게 그냥 듣는 거야. 쭉. 됐죠? 그럼 1회독 할 때보다 2회독 할 때가 2회독보다는 3회독 때가 훨씬 더 선생님의 말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수험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일 때 진짜 잘 몰라. 어려워. 1회독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2회독, 3회독에 넘어가잖아?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1회독 때는 이해 못했던 것들이 2회독, 3회독 넘어가면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회독 때부터는요, 실제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암기할 것들 암기하고 이해할 것들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3회독 하면서도 공부가 돼. 근데 실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초시생들 가성비가 가장 높은 국어 공부법이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부터. 의문 문제거든요. 의문.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문의 정의는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 의문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다고요. 자, 분절 의문은 다시 둘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뭐로? 자음과 모음. 아시겠지만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쪼개진다고요. 비분절 의문은 음장, 억양 세게 이런 것들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 출제되는 것은 음장까지, 음의 길이까지는 문제에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자매 총 개수가 몇 개냐고 이렇게 항상 묻습니다. 저는 처음이라는 기분으로 지금 문제 풀이가 아니라 처음이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우리나라 자매 총 개수는 몇 개? 정답은 19개입니다. 모음은요? 21개. 그러니까 실제 수험생들을 가르쳐 보면은요 이런 것들조차도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또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자음과 모음의 개수 따지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을 해. 우리나라 글을 쓰는 거야. 됐죠? 근데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는 기본. 알겠죠? 더 나가면은요. 요 19개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자음 체계도죠. 이게 자음 체계도입니다. 이게 자음 체계도. 이러한 자음 체계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이 4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모음 21개 쪼갤 수 있습니다. 뭐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요. 단모음과 이중모음.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어 단모음의 개수는 몇 개? 10개입니다. 그럼 이중모음 몇 개? 11개겠죠. 총 합쳐서 21개니까. 자, 이 단모음 10개를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단모음 체계도. 여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모음 10개 가지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단모음 체계도라고요.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고 이중모음이야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그래서 반모음 정도만 잠깐 설명하면 우리나라 반모음의 개수 몇 개? 3개. 2, 5, 5. 오케이. 이게 우리나라 반모음 세계죠. 단모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달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얘를 J로 얘를 W로 표기합니다. 얘는 영어의 알파벳이 아니야. 반모음을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 얘하고 얘는 기본으로 모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요. 자음 체계도 문제니까 화면 바꾸겠습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표가. 다 한번 좀 보셨죠? 자, 표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위 아닙니까? 위. 그래서 위치야. 위치. 그러네. 위치. 자, 옆치 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좋은 위치. 옆에는 좋은 방법. 됐습니까? 자, 좋은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양수능. 최종 경국의, 연국의, 후음 총 5개. 좋은 방법은요. 파열음,
파차란, 마차란, 비음류. 중간에 살짝 끊었죠. 안울림소리가 울림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성음과 유성음입니다. 참고로 자음 중에서 자 발음할 때 성대가 울려서 소리가 나는 것은 총 이게 4개입니다. 마누라야 이렇게. 암기했죠?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이렇게 암기시키죠. 어디 가자? 바, 타, 가, 자. 어느 바다? 서해 바다. 뭐 타고? 모노레 일 타고. 됐죠?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라고요. 자, 위를 보여드리면 자, 위가 양수름 아닙니까? 저는 이 표를 그릴 때 이게 글자가 3개잖아. 그래서 양수름, 치중, 경국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요. 얘는 뭐다? 입술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얘는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얘는 목청 소리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자,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얘는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센 입천장 소리. 얘는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목청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얘 원래 혀끝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은 디귿을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드드드 해보면요. 혀끝과 윗 잇몸이 딱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드드드 해보면 압니다. 됐죠? 그랬을 때 혀끝 소리라고. 근데 실제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한 출제자분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잇몸 소리라고 했어요. 잇몸 소리.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요. 이 잇몸 소리는 이 친구가 바로 뭐다? 혀끝 소리입니다. 이렇게 알아달라고.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같은 말. 그중에서 파열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혀끝 소리 중에서 파열음 뭐 있습니까? 디귿이잖아. 무슨 말이겠죠? 혀끝 소리 중에서 파열음 디귿이 아닙니까? 디귿, 쌍디귿, 티읕 이 친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면 다시. 다음 몇 번이야? 2번이면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뭐 별건 아니죠.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근데 이런 쉬운 문제조차도 틀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문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문법을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요. 이 4번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됐죠? 다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운과 관련돼서 필요한 개념들을 싹 다 한번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처음 체계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단몸 체계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반몸이라는 개념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자. 서해, 모노레, 일 타고. 됐죠? 넘어갑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 올해 문제를 푼다. 실전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거 아닙니까? 한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거의 100%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뭐라고요? 의문의 변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은요. 당연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 의문의 변동은요. 뭐하고 연결? 표준 발음법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우선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자, 의문이 바뀐다고. 의문이 변동됩니다. 그게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은요. 변동된 결과에 따라 총 몇 개? 4개죠. 그 4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교체입니다. 두 번째가 탈락. 세 번째가 첨가. 네 번째가 추가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교재를 기획한 분이 참 잘했어. 이 교재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딱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개념이 있어. 됐죠?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을 쭉 밑에 써놨다는 겁니다. 기획은 참 좋죠. 교재.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요 굉장히 높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재. 알겠죠? 자, 우선 자 교체라는 이 친구는요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합니다. 대치. 대치. 제가 어디 살아? 대치. 됐죠? 거짓말입니다. 알겠죠? 아무튼 자 교체 일명 대치라고 하는데 자 총 몇 개 있다?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에 해당되는 것이 5개라고.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교체. 음끝이라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교재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된소리 되기. 세 번째는 비음화. 네 번째는 유음화. 다섯 번째는 국의 음화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뒤에 3개 있지 않습니까? 비음화, 유음화, 국음화. 이 묶어서 얘를 동화라고도 합니다. 그냥 동화예요, 동화. 동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탈락 들어갑니다. 탈락은 크게 2개.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거든요. 자음 탈락이 거의 대표격이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입니다. 물론 그 밖에 자음 탈락도 있고 모음 탈락은요 탈락 또는 동음 탈락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싹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히 1시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요 도저히 17개의 강의 가지고서 이 교재를 끝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싹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라고요. 혹시라도 헷갈리신 분들은. 됐죠? 자, 그럼 첨가는 3개.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됐습니까?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이게 첨가입니다. 자, 축약은 크게 2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이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되기라고 하죠. 모음 축약을 다른 말로 음절 축약이라고 하고요. 됐죠? 끝. 그 중에 얘하고 얘가 바로 요거라고요. 교체고 탈락. 자, 우선 이 교체는요. 이런 것들이 몽땅다보라는 것을 교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다음 사례 중에서 이질적인 거 그러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개 잡고 다른 데서 하나 잡고 그럼 얘가 답 이런 식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요. 됐죠?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끝물이죠. 이 친구가 바로 이렇게 넘어오진 않아. 아시겠지만 저 친구는 처음에는 이렇게 바뀌죠. 이걸 뭐라 그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디귿이 미음이라는 비음을 만났습니다. 비음을 바뀌어. 그래서 나머지는 비음을 하고 합니다. 끝물. 그래서 이건 최종 발음. 다시 이 친구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비음어입니다. 가능하죠? 자, 안문도 마찬가지겠죠.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최종 발음 안문. 딱 이 친구를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바뀌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 최종입니다. 꽃밭이죠. 된소리 되게. 아,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된소리 되게 되겠죠. 얘가 좀 다르다 그렇죠. 나머지는 몽땅 다 비음한데 얘는 아니다 그렇죠. 자, 얘는 그냥 바로 이건 바로입니다. 바로 비음화. 그러네. 여기 비음화 있고 비음화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없다 그렇죠. 답변이 몇 번? 3번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국어의 소리의 변이 현상이 다른 하나를 묻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거겠죠. 자, 참고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디귿 뒤에 비읍이 쌍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안 울림 예사소리.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됐죠.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반드시 기억하실 거.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잘 보십시오. 뭐가 재밌냐면 소리의 변이 현상이 다른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교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얘도 교체. 비음하니까. 교체. 교체. 아, 이건 다 교체네. 교체. 얘도 된소리 되니까 교체. 얘는 비음하니까 교체. 싹 다 교체네. 다 여기서 나왔네 문제가. 선택지가. 무슨 말이야? 다 여기서 나왔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출제자가 출제한 의도가 뭐냐면요. 다 비음화인데 얘는 아니야. 답이 그래서 3번이야. 뭐 이런 식. 답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째 문제. 첨가 및 축약이죠. 근데 여기는 사례가 축약이 있긴 있다. 근데 첨가는 없네요.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거 뭘 물었냐면 구개음화 물은 겁니다. 구개음화.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바뀐 것을 물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구개음화 말하는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구개음화. 이 모음 앞에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개음화. 아무 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모음이 뭘 때? 형식 형태소일 때. 가능한 친구. 참고로 이때 형식 형태소라는 것은 보다 조사라든가 엄미라든가 접사 이런 친구들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디귿이 지읒으로 또는 티읕이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바뀐 단어는 당연히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고요. 근데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의 의도는요. 결국 첨가 및 축약이잖아. 첨가와 관련 차례를 딱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첨가는 없어. 됐죠? 축약과 관련된 것은 여기 있긴 있습니다. 비읍과 히읗 만나서 피읍됐다. 요게 축약이야. 잠축약. 그렇습니까? 일명 거센 소리의 되기라고 하면 되죠. 나머지 몽땅 다 자음 때문입니다.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게 유마야. 비음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파열음 기억이 비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게 비음화야. 나머지 몽땅 다 자음과 자음의 관계인데 얘만 모음과 자음 이 관계로 설명한다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실 게 뭐냐면 잘 보시면 마지 봐봐 마지. 이 친구가 처음엔 어떻게 바뀌고 마디 그게 마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음이야 연음.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미다 디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미다 지가 되는 겁니다. 연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형태소의 이해거든요. 형태소의 이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위에 자 7번 형태소의 이해.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혹시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틀렸어.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근데 다시 한번 필요한 개념들은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말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 교재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기출로 군무원 잡기. 오, 괜찮네. 기출로 군무원을 잡는 거야. 기출 문제만 완벽히 풀어서 군무원. 근데 기출 문제만 드립다 풀린다고 해서 점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개념들이 싹 다 버릴 수 있어야죠. 당연하겠죠? 좋습니다. 자, 형태소 들어갑니다. 자, 형태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의가 뭐라고요? 형태소의 정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다른 말로 의미의 최소 단위입니다. 알겠죠? 정의가 그렇다고요.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요. 그 형태소는 나눌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뭘 설명할 거냐면요.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쓸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걸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형태소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첫 번째, 자립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없으면 의존 형태소. 됐죠? 두 번째는요. 실질적인 뜻이 있냐 없냐에 따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뜻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뜻이 없으면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가능하죠? 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요. 얘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 암기입니다. 암기.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에게 싹 다 암기를 시키거든요. 자립 형태를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관용사, 감탄사 끝. 의조는요. 조사, 접사, 용언의 어간, 선어말, 어미, 어말어미. 그러니까 대놓고 암기하는 겁니다.
됐죠? 실질적인 뜻이 있는 것은 잘해보면 몽땅 다 실질적인 뜻이 있고 하나 더 있어. 뭐? 어간. 형식은요? 의존해서 자 어간을 빼주면 나오죠. 몽땅 다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고요. 말은 이해하시겠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당연히 이 용언의 어간 나옵니다. 뭐면서 의존이면서 뭐인 거? 실질인 것을 고르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문제? 어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쉽게 나왔을 때 그렇고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다면 형태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장을 딱 줘. 그 다음에 이 문장에 형태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근데 우선 여기서는요. 의존 형태수를 물었죠. 의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 접사, 용언이 중요하거든요.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런 식으로. 이거 대놓고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실제 형태수 개수 묻는 문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 기본용 따지고 나서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싹 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자, 얘 조사잖아. 얘도 조사잖아. 얘도. 얘는 용언이죠. 이거 조사. 얘도 용언이죠. 자, 이쪽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형이 지키다겠죠. 에다가 릴이라는 관형사용 전성이 붙었습니다. 얘는 어간 플러스 어미니까 이렇게 쪼개면 되겠다. 그래서 에게는 의, 를, 지키, 리을, 가, 있다.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답 찍는 겁니다. 말은 이해하시겠죠? 자, 참고로 이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 문장을 똑같이 주면서 어떻게? 의존이면서 실질인 게 뭐게 이런 식으로. 뭘 찾는 문제? 어간 찾는 문제. 지키. 이게 답.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든지 간에 뭐만 암기할 수 있으면 얘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감탄사, 조사, 접사,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실질은요. 자립 형태소 다, 어간까지. 형식은요. 조사, 접사, 그러네. 어간이 없네.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단어거든요. 단어. 단어의 개수가 몇 개냐고. 제가 모두에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렸습니까? 정의. 그러니까 문법적인 용어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문제 풀기가 편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단어의 정의가 뭐였죠? 단어란. 말로 설명한다면 첫 번째, 자립할 수 있는 말. 두 번째는요, 이에 준하는 말. 세 번째는요, 자립, 형태수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립할 수 있으면 단어야. 이에 준하는 말이라는 것은 자립할 수는 없는데 단어인 친구도 있습니다. 뭐? 의존 명사가 있죠. 의존 명사. 자립 형태수에 붙어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뭘 말한다고요? 조사. 그러니까 조사도 단어가 맞아.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봐봐.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단어의 수. 하나, 둘, 셋, 넷, 5개다. 까지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사랑하고서 아닙니다. 자, 참고로 사랑하다 잘 보십시오. 사랑하다. 명사라는 사랑 뒤에 이 조사가 붙은 거야. 미안합니다. 접사가 붙은 거야. 됐죠? 참고로 이때 하다는 보다 동사 파생 접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단어라고요. 결국 얘는 보다 어근 플러스 접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요. 하나의 단어. 됐습니까? 자, 실제로 위에 품사 따지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이 명사 삑입니다. 왜? 무슨 사랑 명사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다가 없다면 사랑이 명사가 맞아. 근데 하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품사를 명사로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묶어서 동사라고 동사. 이 말 이해하시겠죠? 결국 이거는 뭐다? 묶어서 이게 하나의 단어라고요. 바로 묶어서 바로 요게 들어갑니다.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단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답 3번.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뭐 별건 아니죠. 갑자기 중요한 설명했다. 그렇죠? 사랑하다라는 것은 명사 이거 아닙니다. 묶어서 하나의 단어고요. 얘는 뭐다? 동사야. 가능하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단어의 개념. 자, 넘어볼까?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오, 단어 형성이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 있게 강의하는 것이 정리거든요. 정리. 그러니까 문법을 이렇게 싹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줘. 저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잘 보십시오. 합성 아닙니까? 합성어? 저 이 합성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할 수 있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단어의 종류에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제가 나름대로 저는 자신 있는 게 이겁니다. 근데 말을 버벅버벅 자신이 없나 봐. 나 아닙니다. 알겠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참 정리를 잘해준다. 라는 것을 아마 느낄걸? 됐죠? 좋습니다. 단어 들어갑니다. 자, 단어의 종류는 크게 두 개. 뭐? 단일어, 복합어. 됐죠? 이것도 문제 나오는데. 요거. 됐죠? 요거. 카메라가 이렇게 삐 돌아갔어야 되는데.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단어는요, 크게 이렇게 둘로 쪼갠다고. 단일어가 있고요. 복합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 복합어는 다시 둘로 쪼개지죠. 어떻게? 파생어와 합성어로. 괜찮습니까? 파생어와 합성어로. 우선 여기까지만. 단일어가 뭐게? 그럼 단일어는 뭐다? 어근이 한 개 있는 것을 단일어로 합니다. 어근이 한 개 있는 것을 단일어라고 한다고요. 어근이 한 개. 파생어는 뭐가 파생어냐면요. 어근 플러스 접사. 이게 파생어다. 아까 공부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파생어야. 합성어는요. 어근 플러스 어근. 이것을 합성어라고 한다고 해야 되죠.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파생어다. 합성어다.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사례를 잔뜩 준다면요. 이게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요. 그 문제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맞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여야 된다. 접사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접사는 반드시 공부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왜? 구분이 잘 안 돼. 이 둘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무튼 자,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자, 파생어는요. 다시 둘로 쪼개진다.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로.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로. 쉽게 말하면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 접두 파생어.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 전미 파생어. 됐습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합성어는 또 쪼개집니다. 어떻게? 이게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이게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잘 나옵니다. 문제 잘 나온다 이거. 됐죠? 자, 이거는 실제 다음엔 저 문제의 경우에는요. 실제 이거예요. 파생어. 합성어죠. 용언의 연결형, 용언의 어간내, 구성을 취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이 말인데 고쳐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자, 잘 보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기본적으로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쭉 지우고 보십시오. 이게 합성어의 유형 중에서
통사냐 비통사냐를 구분하는 문제거든요. 이거 원래 잘 나옵니다. 문제.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 뭐다?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는 합성어. 다시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는 합성어는 통사입니다. 당연히 비통사는요.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는 합성어는 비통사. 괜찮죠? 됐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용언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건 제가 만든 방법이거든요. 자, 잘 봐. 용언이 있을 때는요. 어간의 개수와 어미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얘는 통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용언이 들어가 있는데 어간의 개수와 어미의 개수가 달라. 얘는 비통사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용언의 연결형이라고 했죠.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어간이잖아. 이게 연결어미입니다. 연결어미. 이게 어간이고요. 이게 어미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언의 연결형 다음에 용언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이렇게 답 찍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됐죠? 용언의 연결형, 용언의 어간의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용언의 연결형, 이게 용언의 어간 아닙니까? 됐죠? 그렇다고요. 근데 얘는 부술이라는 것은 비자립성 어근에 비라는 명사 왔지 않습니까? 명사 앞에는 절대로 비자립성 어근이 올 수 없거든. 얘는 비통사. 여기 해당되지도 않죠. 불고기는 말도 안 명사 플러스 명사 아닙니까? 봐봐 여기. 그나마 1번과 4번을 많이 헷갈릴 겁니다. 헷갈린다면. 내가 보시면 알겠지만 높다면 뭐가 없어? 어간이 없죠. 연결 어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형이라고 했으니까 연결 어미가 있는 친구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답이 안 돼. 답은 1번이야.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1번. 근데 지금부터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요. 솔직히 통사와 비통사를요. 그냥 딱 보면 아 이게 통사구나. 딱 보면 비통사구나.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이런 친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자립성 어근. 명사. 됐죠? 그랬을 때 이거 실제로 자 밑에 해설 보시면 부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명사 앞에는 부사가 올 수가 없어. 즉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얘는 뭐다? 비통사. 불도 명사고 고기도 명사죠. 명사 앞에 명사, 명사 뒤에 명사 올 수 있습니다. 즉 얘는 우리말 어순에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통사적 합성입니다. 얘는 비통사고 얘는 통사야. 얘가 중요하죠. 잘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언이 있을 때 어간과 어미의 개수를 따지시라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어간 하나, 둘, 어미 하나, 둘. 어간과 어미의 개수가 같네. 얘는 통사입니다. 다시 예를 보십시오. 어간, 이것도 어간, 어미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어간이 두 개인데 어미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는 뭐다? 비통사. 얘 하나 더 덮밥. 이런 식으로 용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는 명사 아닙니까? 이렇게 용언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나머지 다 빼. 용언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어간이 하나죠. 근데 어미는 없는 거죠. 이 형태에서는요. 개수 다른 애, 비통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된다고. 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됐죠? 오케이.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쉬워. 용언의 연결형이라는 것은 결국 연결 어미가 있는 친구. 다음 몇 번? 1번. 넘어갑니다. 13번으로 합니다. 하나 더 집어넣어봤습니다. 유일하게. 단어의 구조가 다른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어는 크게 두 개. 단일어,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두 개. 파생어, 합성어. 이렇게 쪼개진다고 됐죠? 만약에 선택지가 여기 세 개, 여기 한 개. 그럼 얘가 답이다. 만약에 선택지가 요게 한 개, 요게 두 개, 밑에가 한 개. 그러면 얘가 다른 것으로 답입니다. 왜? 얘는 묶을 수 있잖아. 복합어로. 이해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다시 얘는 단일어입니다. 이쪽이라고.
얘는 전미사고요. 얘는 접두사고요. 얘 둘 다 이쪽입니다. 밤나무는 얘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 묶을 수 있다고요. 뭐로? 복합어로. 그래서 답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뭘 부탁을 드리냐면요. 제발 전미사, 접두사, 접사 공부 좀 해. 알겠죠?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부를 해야 돼요. 교재에 있어. 됐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철저히 접사 공부를 따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는 벌써 자 15번 문제입니다. 품사거든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표가. 참고로 우리나라 품사는 몇 개? 총 9개가 있습니다. 구품사, 구품사. 영어는 8품사죠. 국어는 9품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아마 여러분 이 표는 한 번쯤 보셨을 거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봤죠. 이거를 안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품사 문제도 거의 매번 출제가 되거든요. 솔직히 문제 만들기 엄청 쉽습니다. 품사 문제는. 품사 문제는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엄청 쉽다고요. 그래서 품사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자, 출발합니다. 품사가 다른 것은 뭐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품사가 다른 것. 고든 나무, 아쉬운, 가벼운, 바른. 실제 이게 문장 서문이 다 똑같습니다. 관용어잖아. 그래서 왠지 품사도 학생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한다? 품사하고 문장 서문을 같이 봅니다. 달라. 품사와 문장 서문이 다른 친구입니다. 품사의 정의가 뭐냐면요. 단어들을 성질의 공통어기로 모아서 갈래를 주는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쉽게 품사는 단어의 갈래야. 그래서 단어의 갈래라고 쓴 겁니다. 이게 품사야. 문장 성분은요. 문장 내에서 그냥 역할입니다. 에 해당하는 구성 성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문장 성분은요. 기준이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 바뀌잖아. 문장 성분이 바뀝니다. 주어를 서술해 주면 서술어. 주어를 서술해 주는 기능이 있는 서술어라고요. 근데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관용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친구들은 몽땅 보다 그 관용어예요. 관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품사하고는 관용어는 별개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친구. 기본형 따져볼까? 이 친구의 기본형보다 곧다입니다. 곧다. 이 친구의 기본형은요. 아쉽다 좀. 이 친구의 기본형은요. 가볍답니다. 가볍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본형이 있고요. 이 기본형이 이 친구들이 관형, 사형, 전성미와 결합해서 문장 내에서 관용어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품사를 따질 때는요. 고든을 찾으면 안 돼. 고든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사전에. 뭘 찾아야 된다? 곧다를 찾으시면 나옵니다. 나무가 곧는다는 말이 안 되죠. 상태니까 형용사네. 아쉽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네. 가볍는다 안 되니까 형용사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 친구들 몽땅 다 이게 형용사라고요. 아, 이거 진짜 문제 어려운데. 자, 4번은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바른이란 이 친구의 기본형은 없습니다. 그냥 바른이야. 왜? 관용사니까. 자, 잘 보십시오. 바른과 바르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야. 왼쪽 끼고 이 바른이라는 말은 오른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바른입니다. 무릎이 바르다가 아니라 얘는 바른 쪽, 즉 오른쪽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바른이라고요. 얘는 품사가 관용사입니다.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1번부터 3번까지는 형용사, 얘는 관용사. 답 몇 번? 4번. 이렇게 답을 찍는 거라고요. 엄청 어렵죠.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름다운 그녀가 웃었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녀가 웃었다.
자, 문장 하나 더 쓸게. 자, 그녀가 아름답다. 괜찮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하고 싶냐면 당연히 아름답다를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자, 여기 봅시다. 자, 밑에 있는 아름답다는 그녀가라는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그러니까 문장성 따지면은요, 요게 주어다. 그렇죠? 얘는 서술어고요. 품사로 따지면은요, 이 그녀는 대명사입니다. 가는 조사고요. 아름답다는 게 형용사죠. 그러네.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품사는 대명사, 조사, 형용사.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아름답다는 이 친구는요.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서술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위에 문장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그녀가 없어. 결국 이 아름다운은 뭘 꾸며준다? 그녀를 꾸며주고 있죠. 세연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이 관용어입니다. 근데 이래서 아름다운의 문장 성분이 뭐라고요? 관용어라고요. 관용어. 하지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품사가 이게 형용사라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문장 성분이라는 친구는요.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면 문장 성분이 바뀐다고요. 주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이니까 서술하고요. 체연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용어라고 됐습니까? 문장 성분의 역할이 달라지면 문장 성분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근데 품사는 안 그래. 품사는 한번 정해주잖아. 그럼 모양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접사가 붙어서 아예 품사를 바꾸지 않는 한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형용사야. 그럼 계속 형용사야. 이해하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간 위에 뭐가 있다? 관용사용 전성민 은을 던 이런 친구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역할은 관용어의 역할하지만 품사는 원래 품사죠. 왜? 관용사용 전성 어미는요. 절대로 품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몽땅 다 뭐야? 이 아름다운 이 친구와 같은 계열. 얘는 아예 품사가 관용사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몇 번? 4번.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 품사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거 맞아 이거. 알겠죠? 좋아. 자, 다음 시간이고. 자,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면요. 벌써 2강이네. 자, 단어의 갈래 들어갑니다. 계속이네. 관계어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다. 그렇죠? 이 품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품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단어의 갈래인 관계어. 흔히 조사부터 시작해서 문장 종류 견문장. 즉 이어진 문장까지 한번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